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는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양평이라는 지역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아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도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병마가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모든 이가 지쳐갔고 마을은 점점 암울해져 갔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산속에 자리 잡은 용문사에 방문하였다. 용문사는 그 지역의 정신적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곳이었다. 용문사에는 특별한 힘을 지닌 선인이 거주한다고 믿어졌기에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곳을 찾았다. 선인은 고요히 눈을 감고 있다가 장로들의 긴박한 이야기를 듣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대답을 주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마을을 돌보아온 수호신 대장군이 계시다. 대장군께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올린다면 그분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선인의 말씀대로 모든 준비를 갖춰 용문사의 대장군 앞에 나아갔다. 그들은 대장군에게 마을의 고통을 호소하고 이 모든 병마를 몰아내 주기를 간절히 빌었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묵직한 드럼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구름으로 올라갔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 닥쳤다. 사람들은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선인은 이 현상을 보고 대장군께서 응답하신다고 외쳤다. 잠시 후 하늘에서 축복의 빛이 마을 사람들을 감싸면서 바람은 잦아들고 다시 구름이 걷히면서 태양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불가사의하게도 그들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토록 큰 병에 시달리던 마을은 전보다 더 번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장군을 신앙의 중심으로 더욱더 모시게 되었고 매년 같은 날에는 용문사에서 대장군을 위한 큰 제사를 지내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며 양평의 독특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언제나 이 대장군의 전설을 떠올리며 그들의 수호신에게 도움을 청하곤 한다. 용문사 대장군은 이제 양평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그들의 문화와 삶의 일부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성의 깊은 산골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던 검은 소가 있었다. 이 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고 전해져 왔다. 검은 소는 여느 소와 다르게 빛나는 검은 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검은 소에게 특별한 제사를 차려 경의를 표했다. 사람들은 소가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마을의 오래된 전통에 따라 소의 등에 꽃을 엮어 장식하고 소에겐 가장 맛있는 새싹과 풀을 먹이곤 했다. 검은 소는 주민들의 사랑을 알기라도 한 듯 묵묵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마을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어느 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하늘로부터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마을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농작물이 모두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갈 곳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마을의 원로들은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파할 방법을 찾고자 회의를 열었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으로부터 중요한 제안이 나왔다. 그가 알고 있는 전설에 따르면 검은 소가 큰 위기를 막을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다. 남은 희망을 믿고 마을 사람들은 검은 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소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노인이 지내라던 옛 주문을 읊조렸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검은 소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올려 눈을 치켜떴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소가 3번 우렁차게 울음을 토해내자 하늘이 갑자기 맑아지면서 폭우가 멈추고 태양이 밝은 빛이 마을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날을 기념하여 매년 같은 날에 검은 소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은 소도 더 이상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소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이어진 전통을 통해 그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매년 검은 소의 날이 다가오면 마을 주민들은 같은 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를 표하고 검은 소의 전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한다. 그렇게 검은 소는 지금도 고성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구미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 황금으로 빛나는 보리수가 자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보리수는 마을의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누구도 감히 쉽게 발을 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다가가는 것조차 꺼려했지만 가끔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그 전설적인 보리수를 보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번번이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나무의 신령한 수호자에게 잡아먹혔다고 믿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보리수는 수백 년 전 어느 용감한 장사가 심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 지역의 풍년과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 하늘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그 답으로 신은 그에게 황금 보리수 하나를 내렸다. 그러나 이 보리수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무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나무가 잘못되거나 그 곁을 떠나면 마을은 큰 재앙에 휩싸일 것이라 전해졌다. 장사는 그 경고를 깊이 새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를 잘 보살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며 보리수에게 감사와 존경의 예를 표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세대는 전설을 그저 낡은 이야기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들은 신비로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강했다. 어느 날 젊은이 몇 명이 술기운에 이끌려 그 나무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나섰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 마침내 나무 앞에 서게 되었다. 보리수는 마치 금으로 뒤덮인 듯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를 만지려는 순간 나무 주위의 공기가 싸늘해지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순간 나무의 뿌리에서 갑자기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솟아나왔다. 미지의 존재는 빛을 발하며 젊은이들을 응시했다. 그 존재는 말없이 손짓으로 젊은이들에게 나무의 역사와 주의사항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그 메시지가 마을에 전해진 경고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젊은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의 신비로운 권위를 인정하며 경의를 표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보리수를 다시금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 한번 나무가 가져다준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 이야기와 나무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안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모였으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시별이 남짓한 거리의 푸른 바다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정처럼 맑고 고운 바다의 산호들로 이루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모는 처음엔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꿈은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준모는 그 꿈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꿈속의 여인이 나타났던 해안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그의 노젓는 경로에서 벗어난 낯선 곳이었으나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해안가에 앉아 꿈에서 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지더니 물속에서 여인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준모는 놀랐지만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용왕의 딸 해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해랑은 준모에게 바다에 빠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었고 그 후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준모와 해랑은 매일 저녁 해안가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랑은 바다의 비밀과 영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준모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육지에서의 삶을 해랑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세계에 끌려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해랑은 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용왕은 그녀의 지상 출입을 금했고 만일 준모와의 만남을 계속한다면 그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준모는 해랑을 잊을 수 없었고 그녀의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해랑 역시 준모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용왕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준모에게 바다의 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호 목걸이였습니다. 그렇게 준모는 해랑과 함께 바다 속에서 살게 되었고 가끔은 물 위로 올라와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에는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부터 어부들은 더욱 풍성한 붕어를 위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있는 한적한 해안가에 작은 신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신당은 해신당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신당에는 해신을 상징하는 청룡의 상을 모셔두었고 마을의 어른들은 해마다 때가 되면 이곳에 모여 제사를 올리며 바다의 평화를 빌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바다의 평화와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매년 정해진 날짜에 열었습니다. 제사를 올릴 때면 바다에서 일리 있던 어부들이 모두 귀환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올 수 있던 것이 기적이라 믿었던 그들은 해신당에 감사함을 표시했고 그 해에 첫 번째 큰 물고기를 바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신이 이를 흡족히 여기고 그 해도 큰 축복을 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신당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해신당의 영험함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신당의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해신을 위한 마을의 기도의 진정성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렇게 매해 붕어를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단단히 결속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예상치 못한 강한 태풍이 몰아치며 마을 주변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바다에 나가 있던 많은 어선이 피해를 입거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슬픔과 상실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해신당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청룡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해신에게 그 해의 불운함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돌아오지 않던 어부들의 소식이 들려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해신이
들어준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그 후로 회신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은 회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 회신당의 제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신당에 기원을 올리는 행사는 지역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고창의 회신당은 단순한 신앙의 공간을 넘어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해 과거의 이야기와 그 신비로움을 느끼며 자신의 소원을 빌곤 합니다. 어쩌면 바다가 주는 무한한 생명의 힘과 그에 대한 존경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한 회신당은 오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